부동산 4부. 안녕하세요. 한번혜입니다. 오늘은 아크로리버뷰 분양과 관련한 뉴스 전해드리고요. 당첨 확률을 높이는 청약통장 활용 팁과 관련한 기사도 살펴봅니다. 한강변 35층 규제, 재건축 기사도 살펴보고요. 하반기 7만 가구 입주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신탁방식 재건축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신탁방식으로 진행될 단지들이 어떤 단지가 있는지 알아보고요. 요즘 부동산 학원이 열풍이라고 하네요. 부동산 학원과 관련한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주와 부동산의 추선입니다. 추석 명절을 마치고 났더니 이제 강남권에 대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아크로 리버뷰 그리고 신반포 18차와 24차를 재건축한 리오센트가 지금 곧 이제 분양 예정이어서요. 오늘은 그 중에서 아크로 리버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의선녀 포인플렉스입니다. 제가 3주 연속 여의도 언급 안 하려고 여의도 빠순이란 소리 들을까봐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다루는 기사에 또 여의도가 언급이 돼갖고 어쩔 수 없이 이번 주까지 여의선녀 하기로 했습니다. 여의사랑이라고 하시죠. 여의사랑.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애증의 관계 뭐 그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보보경심 아이유입니다. 왜 보보경심이세요, 오늘은? 보보경심 너무 열심히 보고 있는데 시청률이 지금 5%밖에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유 대신 홍보해 주시는 거예요? 예, 10% 될 때까지는 일단 저도 닉네임을 보보경심을 바꿀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끝날 때까지 못 바꾸시겠네요. 사실 솔직한 고백이지만 저도 어저께 본방으로는 몬스터를 봤거든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줄거리가. 여자들은 네. 보검 더 좋아합니다. 너무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충분히 이해 갑니다. 예. 네. 살이 올라서 목소리도 살짝 눌리고 있는 한번혜입니다. 이게 살을 빼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추석 때 많이 드셔서 그런 모양이시죠? 여름 전부터 뺀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저 캐나다 가기 전에 빼신다고 막 그러셨던 기억이. 약을 먹어야 될 것 같네요. 의학의 힘이 필요하시군요. 이번 주 뉴스입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다는 소문이 돌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던 아크로 리버뷰가 전매 제한을 받는다고 합니다. 전매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단지는 청약에서 당첨되면 곧바로 분양권 전매할 수가 있어서 청약에서 당첨되면 프리미엄을 받고 차익을 남길 수 있다라는 게 정설인데요. 아크로 리버뷰가 그 덕분에 인기가 조금 누그러들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신반포 5차를 재건축하는 아크로 리버뷰는요. 총 5개 동으로 595가구가 지어져요. 그러니까 뭐 큰 단지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뭐 중형 정도 단지는 되겠고요. 이 중에서 일반 분양은 뭐 아쉽게도 물량이 좀 적네요. 41가구 정도가 일반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매 제한이 처음에는 없다고 홍보가 돼서 다들 이제 단기 투자 목적으로 청약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결국은 전매 제한이 있는 걸로 6개월 전매 제한이 있는 걸로 결론이 나면서 사실 좀 단기 투자를 생각하셨던 많은 분들은 좀 실망하신 기운이 역력하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그 단기 투자자들이 이제 대출이 안 되는 바람에 못 들어가는 경향이 있으니 이제 지금 실제 실거주하실 분들은 조금 경쟁률이 약간이라도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좀 듭니다. 저도 여기는 필히 넣어보려고 했었는데 안타깝네요. 전매 제한이 어쩌다 생긴 걸까요? 그 전매 제한은요, 원래 지금 이 내용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이 없는 것과 6개월 정도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전매 제한이 없는 거는 2007년 9월 1일 이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2007년 12월 1일 이전에 관리처분을 받는 게 아니라 관리처분을 신청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 경우에 해당이 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없이 바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받거나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사업 시행 인가를 2007년 7월 1일 이전에 받았으니까 전매 제한이 없을 거야 라고 했다가 그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관리처분 신청을 못한 정도 내용을 조합에서 모르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해석을 잘못하셨다가 막상 넣으니 그 NDA 규정이 돼서 결국은 분양권 전매 제한이 6개월 있는 걸로 결론이 난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10만포 5천 10층에 한마 나오는 게 뭐 다들 그거 대박이다. 그거 무조건 로또다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것도 경쟁이 조금 그러면은 수그러들까요? 근데 뭐 대세에는 전혀 지장은 없어 보이고요. 뭐 그 현대 아너힐스 같은 경우가 네네. 뭐 전매 제한 6개월 있었지만 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대세적인 지장이 있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그 부동산 분위기에 대해서 과열이나 조금 이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사실 차이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그렇죠. 6개월 이후의 시장을 예. 내가 장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경쟁률은 일단 줄겠지만 뭐 대세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 정도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 보증공사로부터 승인받은 3.3 평방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4,194만 원이고요. 조망이 좋은 10층의 한 가구는 분양가가 4,500만 원 초반대라고 합니다. 5천만 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초기 예상 가격과는 차이가 있고요. 올 2월 분양한 잠원 신반포 자이 분양가가 4,287만 원이었던 것보다 낮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청약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게 중도금 대출이 안 되잖아요. 9억 네. 이상 물건이어서.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 자금을 들고 계시는 게 아니라 6개월 이후에 매도를 전제로 해서 내가 계약금 예를 들면 15억이라고 하면 계약금 1억 5천 플러스 중도금 한 번 정도가 들어가니까 3억이면 되고 그리고 6개월 이후에 나는 팔고 나오면 되라는 생각으로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물론 이제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네. 시장이란 것이 항상 좋을 수만 없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떡 꺾어지게 되면 6개월 예, 후에 못 6개월 팔 후에 수도 있다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자기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민을 하셔서 작은 계획을 세워서 비싼- 만전을 기하시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다음 기사입니다. 당첨 확률 높이기 위한 청약 통장 활용 팁이라는 제목입니다. 추석 이후 본격적으로 아파트 분양 시장이 열리면서 내 집 마련을 노리는 분양 희망자를 중심으로 청약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난해 청약 자격 완화로 1순위 청약자만 1205만 명에 달해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우선 제도부터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청약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데요. 최근에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청약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정리된 기사가 있어서 가져 나왔습니다. 원래 청약 통장은요,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으로 세분화되어 있었는데요. 청약 통장의 종류를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만 있으면은 공공이나 민간 분양 아파트에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 공급분을 제외하면 1순위 같은 경우는 원래는 2년이었는데요. 지금은 1년만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은 1순위가 돼서요. 내가 뭐 지금 6월 달에 통장 가입해서 당첨이 됐다. 그러면은 다시 뭐 통장을 바로 살려놓으시면 1월이 되면 다시 1순위 자격이 부활이 되시는 거고요. 기간이 너무 짧아진 것 같아요. 사실 좀 더 텀을 두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이제 기다리는 맛? 예. 그리고 그 뭐랄까 청약 통장의 소중함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미가 좀 많이 쇠퇴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부동산 정부의 정책이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85제곱 이하를 분양받으시려면요. 통장에는 한 300만 원 이상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구간별로 몇 평형은 얼마, 몇 평은 얼마 이런 구간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구간의 의미가 없이 제일 큰 통장인 1,5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예전에는 대형 평형만 청약이 가능했거든요. 네. 지금은 여유 있으신 분은 그냥 제일 큰 평형 금액에 넣어 놓으시면 24평 청약도 가능하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일전에 그 600만 원짜리 통장이 있었거든요. 네네. 십몇 년 된 통장이었는데 그거를 그 레미안 루체하임에 넣겠다고. 그 큰 평형 61평인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를 탐내면서 증액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당연히 뭐 그건 안 됐고 단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단점인가요? 예, 기존 십몇 년짜리 통장에 진짜 금액만 증액이 가능한 줄 알았었는데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은행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600만 원짜리 통장은 금리가 5.8%였나 5.9%였나 아주 옛날 금리 기준이라서 금리가 좋았었거든요. 거기서 매년 들어오는 돈도 쏠쏠했었는데 1,500으로 증액을 했는데 금리가 2.1%인가 2%인가 그래서 실제로 제가 받는 이자율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금액은 비슷한 거예요. 금액은 훨씬 많이 넣어놨는데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당첨은 안 되고 이자는 낮추고 네, 이런 결과를 얻으셨네요. 돈은 더 넣어놓고 뭐 좀 이래저래 손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기가 높은 85제곱 이하 민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 분양 전체 가구 수의 40%가 가점제고요. 60%는 추첨제로 당첨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집을 한두 개 갖고 계신 분들은 예전 시스템에 익숙해 계신 분들은요, 나 집 하나 있으니까 나는 청약해도 당첨이 안 돼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가점제 40%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지금 나머지 추첨제 60%는 집이 1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똑같은 조건으로 고르기 때문에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가점제가 75%고 추첨제가 25%였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60%까지 비중이 확대됐으니까 주택이 기존에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청약을 한번 해보실 만하고요. 근데 청약 그때 넣어보니까 그 가점제, 추첨제가 가점제냐, 추첨제냐 나뉘는 게 아니라 가점제 앤드 추첨제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걸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 일단 청약을 하시면은 각각에 맞는 조건들이 점수화돼서 가점제로 갔다가 네. 가점제에서 되시는 분들만 잘라내고 나머지는 다시 추첨제로 전부 다 가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돌리는 거군요. 네네, 그런 형태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점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진행시켜 보면 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으로요. 부양 가족 수가 35점, 무주택 기간이 32점,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7점으로 구성돼요. 그래서 부양가족수 같은 경우는 자기 빼고 부양가족 한 명당 5점씩이에요. 그러면 35점이니까는 한 6명을 넘겨야 만점을 받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부부 기준으로 하면 애가 넷, 뭐 이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니면 부모님. 네, 그렇죠. 예, 무주택 기간 같은 경우는 미혼이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해당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하고요. 기혼자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가 무주택 기간이고 매년 2년씩 그 가점이 더해져요. 그러니까 15년 정도 하면 한 만점에 가깝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아까 제가 17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매년 1점씩 늘어나니까 한 15년 정도 넘겨야 만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강남권에서 받으시려고 하면은 이 한 70점 정도는 넘어야, 70이요? 예, 70점 정도는 넘어야 되기 때문에 뭐 무주택 기간도 뭐 한 미니멈 10년 이상, 네. 그리고 통장도 뭐 10몇 년 전에 만들어 놓으신 분들만 이게 당첨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점제는 뭐 자격 되시는 분들은 노려보실 수 있지만 그 네. 외에는 추첨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복 청약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예를 들면은 뭐 신반포 오차 아크로 리버 뷰하고 그 리오센트가 같은 날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청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첨자 발표일만 다르면요 2개 다 청약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복수 청약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앞에 게 떨어지고 뒤에 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그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에서 먼저 당첨이 되면요 다른 단지는 자동적으로 그 당첨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 청약도 같은 날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하고 당첨자 결과도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에서 청약 자격과 순위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다음 재건축 관련된 기사인데요. 반포주공 1단지 35층으로 확정,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시도 무산이라는 제목입니다. 한강변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의 높이를 기존 35층에서 45층으로 높이려던 조합 측의 제안이 결국은 무산됐다고 합니다. 한강변 경관 보전을 위해서 아파트 최고층 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시의 방침이 확고해서 앞으로 서초구 반포동과 강남구 압구정 등 한강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아파트 층고는 35층 이하로 묶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며칠 전인 16일에 열린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경관 심의 결과가요. 그 층고를 35층으로 최종 확정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계속 반발했던 반포 1단지 재건축 조합도 35층 정비 계획안을 기준으로 다시 이제 건축 심의를 받으려고 작업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고요. 뭐 그 조합장님 얘기로는 35층 설계안을 다시 만드는데 한 달 반 정도의 일정이 드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시 경관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977년에 준공된 반포 1단지 같은 경우는 기존 가구 수가 1, 2, 4주구 같은 경우 약 한 2,320가구에 상가가 한 200개 정도가 되는 대규모 단지라서 아주 뭐 관심이 되게 많은데요.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여기가 2004년도 1월 달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 건축심의, 경관심의도 지금 아직 통과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그 조합원들은 45층까지 층고를 높여달라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 35층은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지금 뭐 꼭 반포 주공 1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한강변 라인에 있는 뭐 압구정, 한신, 뭐 경남 3차 뭐 이런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다 해당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의 이제 그 45층에 대한 재건축을 빨리 진행하고자 하면 45층에 대한 희망은 버리고 그 35층에 맞춰서 이제는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2014년이라 원래 지금쯤 이주할 거라고 그때 그 동네 주민들이 기대에 차 있었던 기억이 원래 생생한데요. 그때 2014년 1월 달에 나온 계획을 보면요. 그 당시에 그해 말까지 관리 처분을 신청한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지금 2년 9개월이 지났는데 단 한 단계도 나아가지 못한 셈이에요. 그냥 조합 설립 단계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또 내년도 이주설 뭐 물론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 일이라는 게 안 된다, 뭐 이제 된다 이런 걸 확실하게 못 박을 수는 없지만 네. 상식선으로 기본적인 시간과 절대 시간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계획들이 과하게 뭐 짧은 기간 안에 무슨 관리 처분이나 이주를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런 기사나 그런 내용들을 너무 믿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좀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한강변 15층, 현충원 쪽 동들의 15층 그 규제를 지켜야 하다 보니 단지가 굉장히 이렇게 복잡해지는. 그렇죠. 그런 35층으로 효과가 짓다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사실 한강변 15층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이 지금 잘 모르시는 경향이 있어요. 한강 라인에 붙은 라인은 15층으로 지어야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구반포 주공은 그래도 앞뒤 거리라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신반포 2차라던가 신반포 16차, 신반포 18차 이런 라인들은 만약에 앞 라인을 15층으로 지으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뭐 재건축 추진이 추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예. 특히나 제자리 재건축, 1대1 재건축 단지들이기 때문에 조금. 그리고 또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신반포 5차 같은 경우가 한 라인임에도 35층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강변의 그 면적이 좁은 곳은 그 35층으로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단지 폭이 예, 좁고 신반포 한 5차 봐 동짜리는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신반포 5차가 전매 제한이 있고 없고의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요. 이게 10년 전에 진행을 했다는 얘기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용적률 300%가 아니라 과거 그 당시에 나왔던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지금 승인이 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반포 5차가 아주 옛날 기준이라는 거죠. 35층 규제가 생기기 전에 모든 그 그렇죠. 절차를 완료한. 한강변에 15층이 나오기 전에 절차를 완료한 것이기 때문에 신반포 5차도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얘기라는 거죠. 재건축 룰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한강변 라인에 있는 데들은 한강변 15층 규제가 굉장히 큰 규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님이 3선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큰일 났네요. 한강변은. 용적률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다리던지. 아니면 이제 뭐 새로운 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7만 가구 줄줄이 입주, 싼 전세 찾아볼까? 라는 제목이네요. 올 가을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 수요자라면 올 가을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요. 신규 입주 단지는 전셋값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게 대부분이죠. 입주 때 전세 물건이 한꺼번에 나오는 데다 집주인이 아파트 잔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세로 물건을 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새 아파트여서 주거 여건도 괜찮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요. 올 9월에서 12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전국에 73,365가구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머릿속에 언뜻 스치는 게 대략 5년 평균으로 봤을 때 올해 나오는 물량이 한 130%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별로는 서울이 한 7,000가구, 수도권이 한 3만 1,000가구, 지방이 한 4만 2,000가구인데요. 뭐 그냥 이렇게 가구 수를 말씀드리면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수도권 입주 물량은 지난해에 비해서 약 한 10% 정도 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강남 인근을 보면요. 당장 지금 11월 달에 왕십리 센트라스가 한 2,700가구 정도 되고요. 옥스 파크힐스가 한 2,000여 가구 돼서 얘들이 둘 다 11월 달에 입주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성동구에서 당장 한 4,500세대 물량 나오고요. 그리고 강동구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가 한 3,600여 세대 정도 되는데 얘가 내년 2월 달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올 11월, 2월이면 한 3개월, 4개월 간격으로 해서 강동구 그리고 성동구니까 그닥 멀지 않은 입지에서 송파 합의호까지 하면 한 만여 세대 이상이 올 하반기에 대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물량면에서 상당히 일단 하반기에 압박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네요. 진짜 그러면은 전세가가 좀 일단은 입주장에서 훅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전세를 성동구 쪽에 노리시는 분들은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은 전세 가격이 좀 많이 조정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신혼부부들 이 기회에 좀 싸게 전세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긴 한데 또 이제 전세를 처음에 너무 그러니까 기회가 돼서 싸게 들어가면 그게 그 2년 동안 사는 동안에 가격이 회복을 하면서 2년 후에 세가 다시 전세가 오르면은 재계약을 할 때 그 가격을 못 맞춰주고 이사 나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18년 또 물량이 또 있으니까요. 그렇죠. 당분간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게 괜찮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싫기 때문에 매매를 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 수요가 상당히 많았던 거고 네. 지난 10년 동안 사실 뭐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런 지금 포인플렉스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당장 2017년, 18년은 물량 부담이 만만치 않으니 일단 전세 한번 살아보면서 기다려도 계속 그 가격대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가능성이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새 아파트들이 줄줄이 나오다 보니까요. 네. 그 전세 드는 입장에서는 등기가 없어요. 새 아파트들은. 네네. 보통 입주하고 6개월 내지 1년 후에 등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따져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등기를 띄워보고 신분증을 확인해서 그 사람이 주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새 아파트들은 등기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분양 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본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보고요. 사본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분양 계약서 상에 소유주와 그 신분증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분양권의 가압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정도도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사용 승인이나 준공 검사를 마쳤다라고 하면은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계약력의 조건이 뭐냐면 계약서상의 확정 일자를 받는 것과 전입 신고를 하는 건데 계약서 쓰니까 당연히 계약서 있으니까 확정 일자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입 신고는 등기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최우선 변제인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의 권리를 다 확보할 수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새 아파트가 오히려 더 안전한 면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비록 등기는 아직 없어도 네. 그래도 내 재산은 보호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가 없기 때문에 분양계약서상의 원본과 분양권의 가압류 여부는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기사는 포인플러스님이 조사해 주셨는데요. 강남, 목동 등 신탁 방식 재건축에 관심, 사업기간 1년 단축이라는 제목입니다. 한국경제 9월 21일자 기사인데요.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에서 부동산 신탁회사가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지난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부동산 신탁사가 정비사업의 단독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LH공사나 SH공사처럼 공공기관만 단독 시행자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신탁사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기존의 재건축 조합 방식보다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리고 조합 임원의 비리와 횡령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정은 주민 75%의 동의서를 받고 사업지 전체 토지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부동산 신탁사가 시행사로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업비를 대고 전체 자금을 관리합니다. 역시 시행사로서 시공사, 설계사, 철거업체 등 협력업체도 선정하게 되고요. 이 모든 의사결정 과정은 위탁자인 소유주가 참여하는 총회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 특징은 기존 정비사업과는 달리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통상적으로 그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의 재건축 사업장은 조합 설립인가, 건축심의, 사업 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 총회, 관리처분인가까지 2년 정도 소요된다고 이 기사에는 나와 있어요. 하지만 신탁 방식으로는 관리처분인가까지 1년 4개월이면 된다고 해요. 근데 추선님 이게 맞아요? 제가 보기엔 이런 재건축 기간을 베스트 시나리오로 너무 짧게 잡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빨리 안 되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관리처분까지 2년으로 받은 사례가 있는지 저는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아는 그 한도로는 없고요. 제가 뭐 강남권에 지금 치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300가구에서 400가구 정도를 해도요. 조합 설립에서 2주까지를 좀 빠른 것들을 한 3년에서 3년 반 정도를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지금 과하게 짧게 잡은 듯한 느낌은 있고요. 네. 조합이 그런데 이제 이 표에서 보시면 조합 같은 경우가 한 2년 추진위원회에서 관리처분까지 신탁 같은 경우는 16개월을 잡았는데 와 16개월에 그럼 추진위부터 관리처분까지 받는다는 얘기인데 저는 뭐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전혀. 뭐 거의 초인적인 스피드.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을 추진해도 절대 시간이란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건축심의나 경관심의를 넣는다고 해도 그게 뭐 오늘 넣으면 내일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몇 개월이 걸려서 뭐 나오기도 하고요. 네. 하다못해 평형 신청 같은 경우도 다 모여 해갖고 하루에 되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이 하려 그러면 그것도 한 몇 개월 걸리는 거고요. 또 시공사 선정 같은 경우도 뭐 기본적으로 몇 개월 하고 총회도 해야 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그냥 막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이 기간은 너무 과하게 짧게 잡은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통상적으로 이렇게 잘 순조로이 진행되는 단지가 추진위에서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한 4년 정도 본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2년? 그리고 놀라긴 했는데요. 어쨌든 기사에 따르면 일단 신탁사 시행자 지정 인가가 나면 조합 설립 없이 곧바로 시공사 선정과 건축 심의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 추진위 설립에서 조합 설립까지 초스피드로 완료되는데 최소 6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 시간이 단축된다. 거기에서 원래 2년과 1년 4개월의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사실 재건축을 진행하다 보면 재건축 단계별로 위기가 옵니다. 재건축 한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그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어려운 허들을 하나 넘었다는 성취를 시장에서 인정해 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대장주 단지일수록 일단 소유주들의 자부심, 소유주들의 욕심 그런 것들 때문에 조합 설립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설립된 후에도 서울시에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경관심의나 건축심의에서도 지연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아까 언급된 그 45층 시도가 다시 한번 무산된 구반포 주공 124주거의 경우 지금 2년째 경관심의 중 아닙니까? 2년이 아니라 2년 9개월째 경관심의 중이죠. 아니 지금 3년을 향해 네, 달려가고 있네요. 지금 3년 경관심의 받으면 3년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이거 포인플렉스님이 읽어주시는 내용 중에 네. 조합 임원의 비리와 횡령을 막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눈에 가장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이 없으니 그렇죠. 조합 임원의 비리와 횡령을 막을 수가 있는데 네네. 예를 들면은 신탁을 맡기면 신탁사도 회사인데 신탁사의 비리와 횡령은 어떻게 막아야 되나요? 대상만 바뀌는 거 아닌가요? 그걸 또 감독할 감사가 필요한가요? 그러면 어떻게? 아니 감사가 이제 원래 조합에는 감사라는 포지션이 있죠. 네네. 이제 문제는 조합장과 감사가 이제 같은 위원이다 보니까 같은 이게 라인이라고 볼 수 네. 있죠. 원래는 감시 감독을 해야 그쵸. 되는데 서로 견제가 안 그나물의 되는 급밥. 그쵸.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신탁사들을 감사자 위치에서 정확하게
좀 더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물론 그러니까, 감사자의 전문성이 좀 있어야 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탁 방식이라는 게 조합이나 그런 어떤 민간인으로서 조합원이긴 하지만 전문가들이 아니니 전문가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맡아주면 훨씬 이제 빠르지 않냐. 이런 게 이제 그 기본적인 틀인 것 같긴 한데 내 재산을 맡기는데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과연 얼마나 철저하게 그거를 잘 관리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을 이게 쉽게 갖기는 쉽지 않은 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뭐 비리나 눈에 거슬리는 짓을 한다고 하면 조합원들끼리 힘을 합쳐서 뭐 내보내거나 뭐 다시 투표를 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이라도 있는데 지연이 되더라도 차근차근 밟아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신탁사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냥 뭐 꼼짝도 못 하고 당해야 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기업에서 사실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길 때 1년에 한 번씩 그래도 어쨌거나 이 사람을 계속 고용할 거냐 아니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건 신탁사를 평가할 수도 없고 자를 수도 없고. 저 조합장을 보통 그러니까 아파트 소유주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공동체다. 우리는 공동체다. 그게 있는데 이게 월급을 받는 전문 경영인을 만약에 그 자리에 세웠을 때 과연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지 확신이 없잖아요. 그쵸. 이 경우에도 어찌 될지. 어쨌든 잠시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기사 내용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면은 재건축 단지들이 신탁 방식 정비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2018년 부활될 가능성이 높아서입니다.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까지 세금으로 내도록 한 이상한 제도인데요. 이게 2006년에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고 생겼다가 그냥 시장이 죽어버리는 통에 현재는 유예 상태입니다. 이 유예 기간이 그런데 내년 말에 끝나요.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를 선호하는 야당이 현재 다수당인 상황에서 이 유예 기간이 내년 국회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고요. 그러면 유예 기간이 내년 말에 일몰되는 와중에 이 규제를 빠져나갈 방법은 일몰 전에 이 재건축 단지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 놓아야 합니다. 관리처분 인가의 시점이 얼마나 재건축에서 중요한지는 이번에 아까 언급된 잠원동 아크로 리버뷰 분양에서도 나타났죠. 그렇죠. 이제 그 일찍 해놓은 예를 들면 10만포 자리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을 미리 받아놓으니까 네. 분양가 전매들이 다 없었고요. 조금 늦은 데들은 이제 분양가 그 전매 제한 6개월 기간이 생겨버린 거죠. 네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사실 지금 최소한 그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조합은 설립돼 있어야지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조합도 설립되지 않은 단지들의 경우 절대 시간이 필요하니까 유일한 기회는 신탁사를 통한 신탁 개발 방식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기사에도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조합이 설립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 1년 얼마 남은 기간 동안에 관리처분 인가 신청까지 갈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나요? 네, 저는 사실 아까 이 기사를 보면서 이거 신탁회사에서 만든 기사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자료를 신탁회사에서 받았겠죠, 아무래도. 네, 뭐 기간을 뭐 16개월 정도로 해가지고 마치 16개월 해갖고 내년 말까지 막 관리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대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심지어 제가 최근 기사에서 정말 황당했던 경우가 있는데요. 압구정 재건축 지구 얘기를 하면서 네. 내년 말 관리처분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압구정이요? 네네네.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 사람은 도대체 재건축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라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근 재건축 속도에 대한 개념이 너무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과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가격 폭이 네. 우리도 빨리 될 수 있어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큰 것도 있는데 예. 결론적으로 그런 것들이 냉정하게 판단되어질 때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대감으로 상승된 부분들은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냉정하게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은 좀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사님이 이게 혹시 부동산 신탁사에서 내놓은 자료가 아니냐라고 그러셨는데, 사실 지금 신탁사들도 입장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 부동산 신탁회사가 지금 한국에 11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 6곳은 적극적으로 이 아파트 정비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인천이랑 안양 같은 경우에 이 재건축 사업의 단독 시행자가 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2008년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후 8년간 조합 설립을 못하고 있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도 또 여의선녀 역할을 하는데요. 여의도 시범아파트도 신탁개발 방식으로 내년 안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거 계약을 한 거예요? 아니요. 아직 설명회 단계일걸요? 아, 그렇군요. 네네. 시범 아파트는 여의도 시범 같은 경우에 시도는 좋은데 이미 타이밍이 좀 늦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몇 가지 언뜻 제가 꼽아보면은 안 그래도 이번 주말에 또 신탁 방식 재건축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소유주 75%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안 그래도 오래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 어르신들이 순순히 내 재산을 제3자에게 맡길 수 있을까? 특히 여기 오래 사신 터줏대감일수록 본인이 이 재건축에 참여하거나 주도하고 싶은 분 분명히 있으실 텐데 일례로 잠원동 신반포 2차 재건축 지금 추진을 계속 보면은 어찌 보면 다툼을 즐기는 듯 하기도 하거든요. 2차 조합원들 아니 2차 거주민들에게 소유주들에게는 좀 죄송한 소리지만 너무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고 있어서요. 이번에도 또 뭔가 있지 않나요? 서로 이제 주도권을 잡겠다. 네네. 이런 이제 싸움인데요. 내가 우리 아파트 재건축에 내가 가장 큰 가치를 기여할 주도적으로 수 있다. 하고 싶다. 네, 그런 게 이런 있기 거죠. 때문에 그거를 제3자한테 넘길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그런 계획에 동의하는 분이 75%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반포 여의도는 내년에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여의도 지구단위 계획이 나올 때까지 그 동안에 들어온 건축 심의를 통과시켜줄 가능성이 저는 작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신탁사가 건축 심의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보류하지 않을까요? 큰 그림이 나오기 전에는 그게 좀 상식적으로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신탁 방식이 아무래도 완전 뉴한 방식이라서 그렇죠. 예, 검증되지 않은 게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방식인가 싶어갖고 부동산 신탁사에 다니는 지인에게 물어봤더니 조합 설립 시간이 빠지니까 사실 이 재건축이 그만큼 빨리 갈 수는 있어 보이나 실제로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이게 도입된 게 금년 2월 말부터니까 3월부터니까 이 사업이 완료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더 빨리 간다, 더 늦게 간다 말하기는 어렵다고 해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이 신탁사가 시행사로서 초기에 자금을 투입하기 때문에 신탁사의 자금 투입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신탁사 같은 경우에는 체력적인 면에서 딸리지 않을까. 특히 재건축 추진이 잘 안 풀린다. 그래서 이런 단지가 안 풀린 단지가 두어 단지 겹치면은 신탁사도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신탁 회사의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될지 아니면은 돈 잡아먹는 하마가 될지 그리고 실제로 재건축 조합들과 무탈하게 사업이 진행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내용을 자세하게 보니까 사실 조합을 설립하면은 조합에서도 그 설립할 돈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건설회사들한테 시공사로 선정하기 전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 조합원들이 돈을 걷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는 돈을 많이 준 사람이랑 자연하게 유착하게 되고 이게 그 사이에서 이제 비리가 생길 가능성이 많은데 네. 신탁을 맡기게 되면 신탁사가 그 돈을 자기들이 내서 네. 이제 투명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까지도 들어가는 것 같긴 하네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나와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한두 단지가 만약에 늦어지게 되면 돈은 돈대로 들어간 상태에서 망할 수도 있다. 근데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조합이랑 그러니까 또 더 얽히게 되네요.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지인 말로도 계약 조건을 그래서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고 신탁사와 계약. 온갖 그게 모든 게 다 계약 조건으로 써 있어야 되는데 신탁사 같은 경우는 이런 계약에 프로죠, 프로. 완전 프로고
조합이란 표현은 조합이 설립이 안 되니까 그 소유주들 같은 경우에 물론 전문가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소유주들은 이쪽엔 아마추어고 그러니까 게임이 과연 되겠느냐. 예를 들면 왜요? 지진 보험이 있다가 그제 지진이 나니까는 보험이 싹 없어진 것처럼 여기는 그 조합원들은 소규모 인원들이 흩뿌려져 있는 상태고 네. 신탁사는 프로들이 단결된 힘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처음부터 이게 이길 수 없는 게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금융기관들이 아시다시피 그 면피라고 그래야 되나요? 면책 조항 뭐 그런 거에 달인이기도 하고 신탁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중에서도 고단수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근데 같습니다. 최소한 저라면 지금은 안 할 것 같아요. 남들 하는 거 보고 결과 몇 개 그렇죠. 보고 예, 그리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이 싶거든요.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피하고 싶은 절박함이 있는 단지들이 그래서 덤벼드는 것 같은데 예, 어차피 내년 말까지 되기 쉽지 않고요. 지금 한다고 해도 좀 냉정하게 보는 네네.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님, 임대사업자가 꿈, 부동산 학원에 몰린 2030 세대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 준비하셨다고요? 예, 기자가 직접 부동산 학원을 탐방했더라고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쯤이었고요. 강남역 인근의 A 부동산 학원이었는데 100명 수용 강의실이었는데 10,000원이었고 150분간 계획된 경매 기초반 과정이었는데 예정된 시간을 한참 넘겨서 끝났다고 합니다. 실제 강의 장면도 기사에 소개되었는데 좀 부탁드릴게요. 마이크를 든 강사가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자 부동산 시세를 파악하는 능력이요.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등의 답변이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추선님,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경매도 부동산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큰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낙찰을 받을 때 조금 더 금액을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는데 네. 큰 시장의 흐름만 잘 잡으면 그렇게 더 쓰고 덜 쓰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큰 시장의 흐름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추선님, 큰 시장의 흐름이란 게 어떤 상승기 초입인지 뭐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인가요? 네네네. 그런 판단을 해내는 게 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매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요. 사실 시세보다 낮게 매수한다라는 측면을 보면 사가지고 바로 단기간으로 매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반 부동산들보다는 조금 그럴 어떤 큰 시장의 흐름을 보는 게 뭐 덜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시장의 부동산이란 게 뭐 바로 샀다 바로 팔 수 있는 그런 물건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예. 큰 시장의 흐름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한번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 경매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강의장에는 30대 이상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대학생으로 보이는 20대도 많았다고 하고요. 신문에 25년간 다니던 회사를 은퇴하신 김모 씨 인터뷰가 있었는데 보통 부동산 경매에는 그분 나이 또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수업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굉장히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최근에 부동산 학원을 찾는 20대, 30대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는 노후 대비 차원에서 40대, 50대 분들이 이제 부동산 학원에 주로 많이 오셨는데 최근에는 사회 초년생들이 성공한 임대사업자를 꿈꾸며 일찍부터 부동산에 이렇게 뛰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강좌는 뭐 공인중개사 수업이나 뭐 빌라 투자 수업 이런 게 아니라 법원 경매라고 하네요. 아, 그래요? 20대들이 예. 주로 소형 오피스텔, 빌라, 상가 등을 싸게 낙찰받아서 임대를 놓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서울 강남역 L 부동산 관계자 인터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수강생 200명 중 40% 정도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인 사회 초년생입니다. 시중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나이가 어려도 소득 증빙만 되면 금융권에서 손쉽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빌라 등을 사들여 임대 수익을 얻으려는 젊은 투자자들이 늘었습니다. 예, 서울 교대역 인근의 R 부동산 경매학원 관계자도 인터뷰가 나왔었는데요. 20대, 30대 수강생이 작년보다 50%나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젊은 20대, 30대 분들의 부동산 열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찍부터 금융 지식에 눈을 떠서 좋은 것일까요? 근데 이제 이게 젊으신 분들이 금융 쪽에 관심을 이제 금융이나 경제 관련
지식에 관심을 갖고 머리가 일찍 깨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한번 그 수익의 맛을 들이게 되면 다른 일을 하기 싫다라는 게 가장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가 이제 사회 구성원 중에 젊으신 분들 중에 일부가 이런 일에 참여한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네. 최근에 이렇게 뭐 작년보다 50%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은 사회 경제 전반을 봤을 때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좀 과열인 감이 있죠. 예. 그리고 제 주변에도 실제로 이 부동산 단기 투자로 돈을 좀 번 젊은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직장 다니기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뭐 젊으신 분들 직장 다녀봐야 급여가 연봉이 뭐 한 3, 4천만 원 된다고 보면 예. 쓸 거 쓰고 하면은 1,000만 원 저금하기도 쉽지 않은데 분양권 하나 사가지고 뭐 1년 만에 2,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뭐 이런 식으로 벌게 되면 그렇죠. 직장 다닐 예. 맛이 안 나는 건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아질수록 결국은 경제 전반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또 너무 보수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사실 20, 30대 뭐 연봉 3천이 결국에 그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면은 40, 50대 뭐 연봉 1, 2억이 되고 그런 건데 지금 직업을 소홀하고 이제 너무 이런데 빠져 있으면은 예, 미래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걱정도 있는데요. 예,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 노인들 생각이었고 예, 젊으신 한번에님 의견은 어떠세요? 사실 저도 대학생들이 그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듯이 요즘 예. 뭐 부동산 투자 혹은 경매 투자 열풍이 부는 거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만 네. 사실 요즘에 정규직 비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단기 계약직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정 시간 근무를 하고 또 이제 비는 공백 기간에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을 쌓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특히나 시간 허비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쵸. 예. 네. 예, 부동산 학원에 등록한 20, 30대 수강생 대부분은 조사해 보니까 3, 5년 안에 내 집을 장만하거나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올리는 전문 임대업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A 부동산 학원에서 경매 기초 수업을 듣고 있는 회사원 한모 씨 인터뷰도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전문가들만 경매한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친한 친구가 경매로 내 집 장만에 성공한 것을 보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5년 안에 좋은 집을 낙찰받는 게 목표입니다. 예, 수도권 부동산 요즘 엄청 뜨거운데 젊은 분들 특히 더 뜨거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부동산 학원 같은 것들이 인기를 끌자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한 번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 강남의 일부 학원 중심으로 강의를 빙자해 수강생들을 끌어모은 뒤 투자를 유도하는 곳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렴한 강의료를 내세워서 20대에서 30대를 끌어모은 뒤에 토지 투자를 권유하거나 가입비가 500에서 700만 원에 육박하는 투자클럽에 가입을 독려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20일에는 부동산 경매 스타 강사가 400억 원 규모의 오피스텔 분양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또 모 유명한 카페에서도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로 그렇죠, 예, 그렇죠. 알고 예. 있는데 뭐 카페였던 예. 것 같은데요. 예.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또 그 P2P 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은 다가구 주택을 사서 예. 근데 이제 공동 투자 형식으로 돈을 일부씩 내서 산 다음에 다세대로 나눠서 쪼개서 팔고 수익금을 쉐어하는 방식의 이제 투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객관적으로 보자고 하면 시장이 좋을 때는 괜찮지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는데 문제는 시장이 조금만 좋지 않다 그러면 이게 공동투자 형태로 들어가 있다 보면 서로 간의 의견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그렇죠. 보면 예. 이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뭐 좀 여러 명이 투자를 하다 보면 공동 지분 형태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명의자는 한 명이고 투자 약정서 같은 형태로 맺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 효력이 없지 않나요? 법적 효력이 투자 약정서는. 그렇죠. 예. 예. 법적인 효력이야 둘 간의 어떤 약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게 뭐 민사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사실 돈을 손해본 입장에서는 돈을 되돌려 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어찌됐건 공동투자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 저도 최근에 이제 지인들로부터 좀 투자 제안을 받은 적도 있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제 팔 때가 문제겠더라고요. 저는 팔고 싶은데 다른 친구는 뭐
더 유지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그런 것도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저희가 몇 가지 사례를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아주 미세하고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경매학원 같은 데를 다니다 보면 보통 공동 투자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기본적인 룰은 정해 놓지만 이게 명의자가 낙찰을 받고 나중에 이제 수익을 쉐어하는 방식의 공동 투자들도 하시는데 이게 명의자 같은 경우는 뭐 집을 낙찰받게 되면 일부를 더 받기는 하지만 무슨 의료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 같은 게 막 몇 년째 가산돼 가지고 그런 거를 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서 사소한 문제들이 생길 소지는 항상 있는 거죠. 최근 생겨나는 강남 부동산 경매학원을 보면 젊은 층이나 주부 대상으로 한 속성 수업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경매는 사실 꾸준한 공부와 조사가 필요한 분야여서 1, 2개월 만에 마스터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용을 모두 알려고 하면은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요. 경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너무 많은 내용을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권리 분석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물건을 뭐 너무 어려운 물건을 들어가지 않고 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한 물건이 있다고 하면 경매는 오히려 좀 빨리 실전에 들어가는 것도 그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최근에 막 경매의 어떤 성공 사례들만 보고 젊으신 분들이 무작정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정말 말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아까도 아이유님이 질문하셨지만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갭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경매 시장에 참여를 했다가 만에 하나라도 시장이 맛이 가게 되면 그분들이 감당해야 될 젊은 날을 생각하면 굉장히 이 걱정스러운 면이 많거든요. 아무리 그래서 젊은 고생은 사소한다고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조금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떤 세컨 잡이나 뭐 이런 형태로 조금 안정된 범위 내에서 하시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젊은 친구들이 이런 시장에 너무 과열차게 뛰어드는 것들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뉴스 어떠셨어요? 지식이 풍성해지도록 다음 주에도 새로운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이모이님의 후원 감사드리고요. 에레크님과 SYLAR님 후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자를 응원합니다. 부동산 4부